이렇게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은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늙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일 1팩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피부과를 다녀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하지만 나이 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순 없겠죠.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흘러가는 시간에 조금씩 잠식당하며 한 살 한 살 나이 들다 보면 젊음의 활력은 어느새 추억이 된다. 그러다 고질병이 건강과 기력을 좀 먹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아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 정도다. 병이 찾아오면 현대의학에 몸을 의탁한 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우리는 시간의 행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니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저자인 앨런 랭어 교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더 나아가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습니다. 대조군 집단 노인들에게는 이런 스스로 결정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죠.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거라고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자,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한 노인들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률 또한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아졌다는 사실에 연구진은 깜짝 놀라고 말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나는 이 문제를 노인 집단 대상으로 계속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학생들과 나는 심리적인 시계를 되돌렸을 때 인간의 생리 상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훗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 불리는 실험을 고안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1959년의 세상을 재창조하여 피험자들에게 20년 더 젊은 나이로 살라고 요구할 작정이었다. 마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몸에도 그 변화가 반영될까?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앨런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1979년 이 연구를 위해 저자는 지역신문과 전단에 이런 광고를 내보냈죠. 광고의 내용은 무료한 일상을 탈출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자는 것이었으며 총 기간은 6박 7일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해당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했고 모든 경비는 무료로 진행됐죠. 면접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은 당연히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 검버섯으로 가득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노인들은 앨런 랭어 교수 연구진이 1959년도로 거의 완벽하게 꾸며낸 시골 외딴 수도원에서 약 일주일을 보내게 된 거죠. 이들에게 부여된 규칙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0년 전인 1959년이 마치 지금, 즉 현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단, 그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죠.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해야 하고요. 매일 밤 1959년에 개봉한 영화와 뉴스 등이 실제로 TV에서 방송됐습니다. 노인들의 반응은 뭐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재밌겠네. 이렇게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있죠.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20년 전인 1959년에 실제로 그렇게 직접 했을 테니까요. 여기에는 다소 반감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퇴소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참가 노인들은 느릿느릿 걸음을 떼면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도와가면서
빨래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노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도 슬슬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걸로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1959년 야구 잡지를 보며 2년 전인 1957년에 다저스가 브루클린에서 LA로 옮겼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하고요. 1959년 개봉작 마릴린 먼로 주연의 뜨거운 것이 좋아를 보면서 올해 영화 중 단연 최고야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 이 참가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체중이 평균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더 젊어졌다. 실험군은 관절 유연성과 손가락 길이, 손 놀림이 월등히 나아졌다.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졌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참가자들의 외모가 연구 이전보다 이후에 2살 이상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된 거죠. 이 연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노화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견해까지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저자는 이를 책에서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가설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다른 나이대 집단의 삶과 유사하다면 우리는 그 나이대 사람들처럼 나이를 먹을까? 아니면 원래 나이대 사람들에 가깝게 나이를 먹을까? 쉽게 말하자면 배우자의 나이가 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험 결과 나이 어린 배우자를 만나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자는 더 늙게 되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 반면에 나이 든 쪽은 더 젊어지고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본인의 사회적, 생물학적 시계를 배우자의 나이에 맞추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론했는데요.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접 경험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부대에 정말 무서운 지휘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급 장교였고요. 그분은 대령이었죠. 그래서 저처럼 젊은 장교들은 그 대령님을 볼 때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고 숨곤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사항이 있어서 그 해당 대령님의 지휘관실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마침 그분께서 저보고 사진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혼자 그분의 예전 사진을 정리하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그분의 소위 계급 시절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지휘관은 카리스마 넘치는 현재와는 달리 군기도 바짝 들어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제 주위에는 부대의 거의 모든 젊은 장교들을 불러서 서로 킥킥대고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어느 순간부터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더군요. 더 살갑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그 지휘관께 다가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지휘관과 지금의 젊은 장교들의 사회적 시계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휘관께서도 우리와 같은 소위 계급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 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서로 더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이를 조금만 더 이용해 보면 어색한 사이에서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죠.
시어머니, 며느리 각자 상대방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두 사람이 같은 나이, 같은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시계가 같아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결코 나눌 생각을 못했던 대화들도 상당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땐 내가 이 가수 좋아했잖니. 그때는 이런 장난 쳤었어요. 헌팅 장소가 빵집인지 나이트인지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위치나 관점이 비슷해지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가 무척 쉬워지고 오해도 거의 없어지기가 쉽죠. 물론 이 사회적 시계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사람들이 사회적 시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시계는 그 나이대에 해야 할 사회적 일들을 은연중에 고정해놓고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20살에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30 전에는 취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30 즈음에는 좋은 짝을 만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기대보다 그 주기가 늦게 오면 결혼이 늦네, 공부가 늦었네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나마 요즘은 점점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적 시계 속에서 상당 부분을 갇혀 삽니다. 이 사회적 시계 때문에 생긴 가장 최악이자 슬픈 일은 제가 봤을 땐 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살쯤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생긴 단어겠죠. 그런데 왜 대학을 꼭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가야 할까요?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요. 심지어 이 재수란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원페일인가요? 한 번의 실패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시계를 잘못 쓰면, 즉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기에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패배의식을 스스로 느끼면서 열등감마저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곤 하죠. 나이는 재해석을 요구한다. 왜 우리는 질병과 세약을 나이에 융합하는가? 왜 우리는 50세가 넘으면 감각, 성욕, 균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는가? 그렇게 말하니는 누구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늙어간다고 한계를 함부로 규정짓습니다. 교직에서 30년쯤 몸담았던 그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 전 이제 교직자로서의 자질을 다 잃어버렸나 봐요. 옛날 초임교사 시절에는 정말 제자들 이름 다 기억했습니다. 일주일만 돼도요, 미선아, 윤정아, 유리야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름방학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이들 이름이 잘 안 떠오릅니다. 저 늙었나 봐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보통 나이 앞자리가 바뀌거나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괜히 기억력이 감퇴되고 혹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뭐 저희 심리학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가 기억력 상실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여긴다. 기억력 상실을 겪지 않는 노인은 우리도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본보기로 여기는 대신 이례적인 경우로 간주한다. 자, 그런데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실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억력은 의외로 80대까지 크게 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90대까지도 크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죠. 물론 뇌라고 하는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 자체에 노화나 아니면 퇴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40, 60대를 거치면서 드라마틱하게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뇌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는 80대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고 쓸만한 장치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대 후반, 40대, 심지어 50대에 들어가면 건망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이들 이름도 전혀 제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머리에 든 게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우스갯소리 겸 위로를 드리곤 합니다. 이 얘기는 농담 반이지만 사실 진담도 반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간섭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섭 현상이란 무언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망각 현상이 사실은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다른 기억 혹은 저장된 정보에 의해 간섭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농담으로 한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이 간섭 현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긴급한 상황이 실내에 발생했습니다. 비상구로 차례대로 줄을 서서 퇴장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대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그 좁은 비상구 앞에서 몰려들고 서로에게 치이고, 즉 간섭하고 간섭받으면 실제로 같은 시간인데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이죠. 바로 우리의 기억의 문도 이 좁은 비상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저 미선이에요 라는 전화를 받으면 교직 생활을 오래 한 선생님일수록 얘가 어떤 미선이인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못 나오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는 수십 명의 지난 30년 교직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넣었던 그 미선이들 전부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 좁은 기억의 문 앞에서 서로 싸우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담임을 처음 해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미선이라는 제자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간섭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직에서 퇴직하시고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선생님이 2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2분 선생님 모두 나이로만 치자면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안관 선생님께서는 등교하는 학교 아이들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그 보안관 선생님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역시 학교에 오니까 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기억력이 향상됐다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항목들끼리의 충돌이 사라지는 이른바 간섭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현상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